거대한 컨테이너선은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하지만 모든 선박이 그렇듯이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고장이 나죠? 이때 이 작은 친구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예인선의 임무는 동력을 잃거나 기술적, 물리적 손상 때문에 좌초된 선박을 돕는 거예요. 선박 인양뿐만 아니라 배가 정박할 때 안내를 돕기도 합니다. 이런 선박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을 조사하고 제대로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작은 예인선이 필요해요. 예인선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선 역할도 해요. 화물선의 다수는 이미 화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예인선은 화재가 통제불능이 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많은 화물선이 북극과 같은 영하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많은 얼음 장애물에 직면해요. 이번에도 예인선이 구조에 나섭니다. 예인선은 선박이 손상 없이 항해를 지연시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얼음을 깨는 일부터 시작해요. 또한 큰 배들이 좁은 지역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인 에버 기븐이 6일 동안 수에즈 운하에 갇히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운송이 중단됐어요. 수에즈 운하는 무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지만 큰 선박이 통과하기에는 매우 좁아요. 쉽게 말하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혼잡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 주에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늦었다면 아마 그 사건 때문이었을 거예요. 배의 바닥이 운하의 바닥에 닿을 뻔했어요. 3월 23일 이른 아침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바람이 시속 73km로 불면서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항해를 하기엔 너무 안 좋은 날씨였죠. 그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됐어야 했지만 운하 당국은 기상 상태를 감시하거나 선박의 날씨에 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슈난 칸타벨 선장은 그 징후를 무시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과 결과를 모른 채 그냥 운하를 통과하기로 했어요. 항해를 돕던 이집트 수로 안내인들도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배는 대각선으로 끼어버렸고 기본적으로 운하 전체를 막았습니다. 운하 당국이 무슨 이유에선지 예인선을 보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박은 6일 동안 발이 묶였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배가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굴착기로 땅을 파내야 했어요. 이 작은 예인선들은 원활한 세계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수출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화물선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선박들은 좁은 공간과 코너에서 조종하기보다는 먼 거리를 여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인선은 선박의 흠집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물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놀이동산의 범퍼카처럼요. 밀거나 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선박이 다시 제대로 항해하도록 돕는 데는 한 척 이상의 예인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는 방향타 위로 지나가는 물이 많지 않아서 빨리 선회할 수 없고 너무 세게 밀면 엔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예인선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요. 선박의 앞쪽 또는 좌우에서 당길 수 있어요. 또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배는 거대한 배에 비하면 개미와 같아요. 성공의 비밀은 그들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이고 움직임을 방해할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밀고 당기기가 쉽죠. 많은 신형 예인선들은 2개의 대형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 해내는 전기 모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화물선은 트럭이나 비행기만큼 환경을 해치지는 않지만 속도가 더 느려요. 화물선은 주로 식품, 의류, 전자제품, 가구, 그리고 제가 주문한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가장 큰 배는 에펠탑을 가볍게 싣고 항해할 수 있어요. 배에 싣기만 할 수 있다면요. 화물선은 일반 자동차보다 1000배 더 강력해요. 만약 전 세계의 모든 컨테이너들을 배열한다면 지구의 절반을 덮을 거예요. 90년대 해변을 걷다가 고무오리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1992년 고무오리 28,000마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던 중 바다에서 분실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배에서 떨어져 20년 이상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해양 생태계에 끔찍한 결과를 남길 것으로 보였던 이 사고는
플라스틱 오염의 세계와 해류의 작용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오리들은 컨테이너에서 해방된 후 상당히 긴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알래스카, 남아메리카, 하와이, 태평양 북서부, 스코틀랜드, 호주의 해안에서 떠내려왔고 심지어 북극에 얼어 있었다고 해요. 오리들이 미국 가정의 평범한 욕실로 향하지 않고 타일과 거품 목욕 욕조 너머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배낭여행을 떠난 셈이었어요. 많은 오리들이 회수되어 바다와 해양에서 제거되었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북태평양 환류에는 약 2,000마리의 오리들이 떠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곳은 일본, 알래스카, 코디악, 알류샨 열도 사이에 해류가 만나 소용돌이치는 곳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한 오리를 보고하는 연락 양식을 통해 오리들을 추적하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바다에서 사라진 모든 오리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적어도 2,000에서 10,000개의 선적 컨테이너가 바다에서 유실되고 있어요. 배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지는 많은 컨테이너들이 항상 바닥으로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물에 떠요. 단점으로는 눈에 잘 띄는 다채로운 섬이 될 만큼 충분히 높이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빙산처럼 떠다니는데 컨테이너의 윗부분만 보여서 지나가는 배나 보트가 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컨테이너를 만나면 배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영원히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며칠 동안 떠 있다가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다에 좌초된 후 해안으로 떠밀려온 선적 컨테이너를 발견하기도 해요. 이런 컨테이너들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적절히 관리한다면 각 컨테이너의 수명은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번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워요. 온갖 기상 조건을 견뎌야 하고 다양한 기후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많은 현대적인 집들이 멋진 미적 감각으로 디자인된 폐기 선적 컨테이너로 만들어집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똑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더 멋져 보이고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거의 절반은 완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기반과 이곳저곳을 약간 조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집이 완성됩니다. 또한 환경에 기여함으로써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셈이에요. 이런 집들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재단장되고 꾸며진 재활용 컨테이너예요. 추운 날씨와 찌는 듯한 날씨에도 살기 적당해요. 이 분야가 번창하고 있고 10주 안에 새 집을 배달받을 수 있어요. 완성되기 전에 맞춤이 가능해요. 무겁지 않아서 운반하기 편해요. 그저 부피가 클 뿐이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깜짝 비용 없이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컨테이너 중 대부분이 적치장에서 여정을 시작하고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육지로 은퇴하고 가족의 집이 되어서 여생을 마무리해요. 와, 멋진 여정이죠?